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은 위헌적인 행위를 한 법관들이 하는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몇 가지 이슈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 사법연구 발령 상태였던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건데요. 아직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받으면서 재판을 하는 판사,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줄줄이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현직 판사들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요. 네네. 지금 이 판사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인사발령이 나온 모양이죠.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판사들이 그다음에 그냥 판사들도 아니고요.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면은 차관급이거든요. 일반 행정기관으로 치면. 차관급이 여럿 포함된 그러한 그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재판받았던 일은 사실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연구 발령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냈었는데요. 작년에. 네. 이 사법연구라고 하면 대학 교수들 안식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법연구는 이제 판사들이 아주 이렇게 그 고생을 많이 쉴 하고 그럴 때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사법연구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안식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이 해당 판사들에 대해서 안식년을 준 건 아니고요. 재판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재판받는 판사가 재판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월 29일, 이번 달 29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그 케이스에 있어서 아직 그 판결이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네. 무죄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9일까지 인사발령은 이제 나왔던 거고 네. 3월 1일자로 계속 그 사법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발령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였는데 네. 현직으로 대부분 복귀를 시켰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사법연구 발령을 낼 때 당시의 상황하고 네네. 지금 달라진 상황은 네네. 1심이 무죄가 났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데 네네, 맞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기소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네. 그 법관도 특정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그러면 직위 해제가 되도록 그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도 직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기소는 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무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할 때 직위 해제 상태랑 비슷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은 그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그 판사들 중에 네.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있습니다. 네. 임성근, 이민걸, 신광열 부장판사 이 네. 세 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1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거든요. 2심 고법으로 서울고등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동료 판사들에 의해서 그 판단을 갖다 받게 되니까 네네. 판결을 받게 되니까 부산과 대구로 그다음에 그 이제 부분은 피했군요. 지역만 바꿨군요. 신광열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그렇게 발령을 갖다가 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요. 네네. 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적인 재판 개입을 네네. 했다라는 부분을 명시하면서 이거는 직권남용은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떤 판사가 뭐 위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재판 내용에 대해서 네네.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위헌이지만 죄는 안 되니까 계속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 판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사실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갖다가 했냐면 그 옛날에 이제 가토다스야라고 전 네.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네. 관련된 재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프로야구 선수들 그 도박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약식 명령으로 끝내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네네. 부분들. 그다음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 체포치상죄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러한 재판들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네. 형사수석 부장판사니까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재판에 관여했다. 이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왜냐하면 제가 판결문을 갖다가 보니까 네. 이러한 행위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은 피고인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임성근 부장판사죠. 개인적인 지위나 친분 관계를 이용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수석부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니고 직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이제 선배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이고 하니까 그 관계를 갖다가 이용을 갖다가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법관의 독립은 침해가 됐기 때문에 헌법상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죄형 법정주의상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결론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네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새에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네.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이게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인데요. 네네. 어떤 사건인지 김건희 씨가 그때 어떻게 연루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코스닥 상장 회사고요. 자동차 수입해서 한 거죠. 네네. 네. 지금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내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 이 도이치모터스가 갑자기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을 갖다가 했거든요. 이것이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내사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된 네. 이게 2010년도 사건이었거든요. 2010년도면은 윤석열 총장하고 결혼하기 전이죠. 윤석열 총장은 2012년에 만 12년에 52세 했죠. 나이로 결혼을 네. 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이제 그 총장이 된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인 김건희 씨 이름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사를 할 당시에는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행위 시에는 안 했는데 내사할 당시에는 결혼한 상태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네. 권오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그 친분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주주기도 있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증권 계좌를 네. 권오수 씨가 이모 씨라고 하는 뭐 그 분야에서 이른바 선수라고 선수로 하는 불리는 주가 조작 전문가. 그 전문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수 네, 네. 그 사람을 김건희 씨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김건희 씨가 증권 계좌하고 네. 10억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 사람한테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지금 내사를 한 김건희 씨를 내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내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했는데 김건희 네네. 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이상한 게 네. 내사 보고서의 중요한 인물로 거론은 되는데 이름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뭐 A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증권 계좌와 주식을 선수한테 그 빌려준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경찰청의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내사가 중단된 건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금 더 경찰청에서 그 내사를 갖다 깊게 하려면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금융 관련된 자료가 거래 내용이 있어야 필요한데 되는 거죠. 이제 금감원에다가 이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금감원에서 영장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경찰청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네. 검찰 법원을 통해 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하면 됐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내사를 종결했다. 이런 이야기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이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건은 진전은 안 되겠군요. 뉴스타파에서 후속 보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2010년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그 공소 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뉴스타파 기사를 제가 사실 보기는 봤는데 네. 공소시효가 아직 1년이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10년짜리 그 공소시효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이제 임박해 왔거나 좀 지났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사실관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네네.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라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거기에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